데미안 헤르만 헤세. 서론. 나는 정녕 나의 마음속에서 절로 우러나오는 것 외에는 그토록 삶을 원하지 않았다. 어째서 그것이 그다지도 어려웠을까? 이야기를 하려면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을 해야만 된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도 좋다면 나의 소년 시절의 아주 먼 옛날까지, 그리고 그것도 넘어서서 아득한 내력까지 들추어내야만 되리라. 소설가가 된 것처럼 어떤 인간의 역정을 남김없이 내려다보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또 신이 자기 자신에게 신탁이라도 한 듯이 하나도 묻어두는 것이 없고 어느 대목에서나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떤 소설가도 꼭 그대로는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며 나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작가에게 있어서나 자기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내 이야기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며, 또한 모든 인간에 대한 이야기, 머릿속에서나 생각해낼 수 있을 법한 어떤 기상천외한 인간의 이야기도 아니며, 그렇다고 이상으로서만 존재하거나 혹은 어쨌든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하는, 단 한 번 존재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는 옛날만큼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한 번 주어진 자연의 귀중한 생명인데도 그런 인간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꼭 한 번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우리들 모두를 한 발의 총탄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말살할 수가 있다면 소설을 쓴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누구나 독자적이고 또한 완전히 특수한 존재로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차하는 중요하고도 특이한 지점인 것이다. 단 한 번 그런 존재일 수 있는 동시에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중요하고도 거룩하며, 그가 어떻게든 살고 있는 자연의 의사를 충족시켜주는 한에서는 모든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며 충분히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정신은 어떤 모습이든 제 나름의 모습을 지니게 되고, 피조물은 번민하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의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며 사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는 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보다 쉽게 죽어갈 수 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났을 때에는 보다 쉽게 죽을 수 있으리라는 것과 똑같다. 나는 내 자신이 지성인이라 자처하지는 못한다. 나는 구도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그러나 나는 이젠 별들이나 책들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 드는 인간은 아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피가 속삭여대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므로 내 이야기는 유쾌한 것은 되지 못한다. 그것은 머릿속에서 꾸며낸 이야기처럼 달콤하고 조화된 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을 더는 속이기를 원치 않는 모든 인간들의 생활처럼 어리석고 혼란된 느낌이 있을 것이며 광증과 꿈 같은 맛이 날 것이다. 모든 인간의 생활은 자기 자신으로서의 생선이며 한 가지 길을 가보려는 시도이며 작은 길을 찾아가는 암시이다. 어느 누구도 송두리째 자기 자신이었던 인간은 여지껏 한 사람도 없으리라.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흐리멍텅하게, 또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제 능력대로 각기 그렇게 되어보고자 노력은 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자기 탄생의 점액과 잔재와 태고세계의 껍질을 죽을 때까지 걸머쥐고 다닌다. 한 번도 인간다워 보지 못한 사람도 많다. 그는 개구리 모형이나 혹은
도마뱀이나 개미인 채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물고기인 반인 반어인 인간도 많다. 그러나 그 모두가 인간의 모습인 자연의 자식들인 것도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유래도 같고 어머니도 같으며 모두가 동일한 심연에서 똑같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심연으로부터 나온 시도이며 자식인 모든 인간은 자기의 고유한 목표를 향해서 일정한 노력을 하며 굴러가고 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제1장 두 개의 세계. 내가 우리 읍내에 있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 내 나이 10살이었을 때 체험한 것부터 나는 시작해 보련다. 그러자니 우선 많은 냄새가 되살아나고 마음속에서 슬픔이 솟구쳐 올라 흐뭇하고도 소름이 오싹 끼치는 듯한 전율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어둑한 골목들, 그리고 밝은 집들과 탑, 시계 치는 소리와 사람의 얼굴들, 포근하고 온화한 기운이 넘치는 방들, 비밀과 유령에 대한 심각한 공포심으로 가득 찼던 방들, 따스한 구석과 집토끼와 하녀, 그리고 가정 상비약과 마른 과일 냄새도 났다. 그곳은 두 개의 세계가 혼돈되어 돌아가고 있었으며 두 개의 극에서부터 낮과 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하나의 세계는 나의 집이었다. 그런데 그 세계는 몹시 답답한, 원래 나의 양친만을 수용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 세계는 내게는 너무나 낯익었고 어머니라고 하는 세계이자 아버지라고 하는 세계였으며 사랑과 엄격과 모범과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세계였다. 온화한 광명과 분명함과 깨끗함이 바로 이 세계에 속하는 것이었고 그곳에는 부드럽고 다정한 언행들과 티 없는 손길이며 깨끗한 옷가지와 훌륭한 예절이 깃들어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침 합창이 불려졌고 성탄절의 밤을 경축도 했다. 또 그 세계에는 미래로 이끌어주는 곧은 줄과 길이 존재했었다. 의무와 죄와 양심의 가책과 참회, 용서와 착한 마음씨와 존경심과 그리고 성서의 말씀과 예지가 존재했었다. 자기의 인생을 확연하고 순결하게, 아름답고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덧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우리들 자신의 한복판에서 이미 생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서 냄새도 말투도 달랐고 약속도 요구도 판이했다. 이 두 번째의 세계에서는 하녀들이 있었고 직공들과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와 추문이 있었다. 그곳에는 마치 도살장이나 감옥 혹은 주정뱅이들과 욕지거리를 일삼던 부인네들, 새끼를 낳는 암소와 쓰러진 말들, 그리고 강도와 살인과 자살에 대한 이야기 따위에 어처구니 없고 복잡하고 유혹적이고 무시무시한 신비와 수수께끼와 같은 가지가지의 일들이 넘실대고 있었다. 바로 이웃 골목에서 내 주위에서 그런 온갖 아름답고도 몸소리가 처지는 야만적이면서도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관들과 무례한들은 쫓고 쫓기며 뛰어다니고 주정뱅이가 마누라를 매질하고 밤이면 젊은 아가씨들이 떼를 지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노파가 사람을 홀려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숲속에는 도둑대가 득실되고 방화자가 헌병에게 붙들리고 어디서나 이런 야단스러운 두 번째의 세계가 들끓고 퀴퀴한 냄새를 풍겨대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던 우리 집의 방안을 제외하고는 어디나 그런 꼴들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는 평화와 질서, 안정, 그리고 의무와 양심, 관용과 사랑이 깃들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밖에 온갖 소란스러운 것,
눈이 부신 것, 어둠과 폭력적인 것이 있다는 것도 역시 희한한 일이었으며 그래도 한번 껑충 뛰어오르기만 하면 어머니의 품 안으로 도망쳐 들어갈 수가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일은 이 두 개의 세계가 서로 인접해 있고 아주 가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하녀인 리나는 저녁 기도 시간에는, 즉 거실 문 곁에 앉아서 깨끗하게 씻은 손을 말끔하게 다림질을 한 앞치마에다 올려놓고 명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같이 했었다. 그럴 때는 완전히 아버지와 어머니, 즉 우리 집이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부엌이나 마구간에서 내가 머리가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혹은 조그만 푸줏간에 가서 이웃 아낙네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할 때는 딴 사람이 되고 다른 비밀에 쌓이곤 했었다. 만사가 다 그랬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랬었다. 분명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엿한 양친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내 눈과 귀를 다른 데로 조금만 돌리면 그곳에는 어디나 다른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간혹이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생소하고 징그러웠으며 또 그런 때에는 반드시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이 뒤따르기 마련이었다. 나 역시 또 하나의 다른 세계에서 살곤 했었다. 아니, 때로는 아주 기꺼운 기분으로 그 다른 세계 속에서 살기를 바라기도 했었다. 그리고 때로는 밝은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리 당연하고 착한 일이라 해도 조금도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번태롭고 삭막한 속으로 되돌아가는 기분이 들기도 했었다. 가끔 나는 생각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밝고 깨끗하며 그렇게 탁월하고 질서 잡힌 가운데 살고 싶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는 길은 멀고 그곳에 이르려면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허다한 시험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또 하나 다른 보다 어두운 세계 가까이를 지나가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서 그 세계의 발길을 멈춘다거나 그 속에 가라앉는 일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버린 탕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심히 읽었다. 그 이야기에서는 언제나 착한 것이나 아버지에게 되돌아가는 것이 구원이 되었고 훌륭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나는 그것이 올바른 것, 착실한 것, 바람직한 것이라고 전적으로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도 악한과 그 탕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대목에 훨씬 더 마음이 끌렸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 탕아가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건실해졌다는 이야기는 때론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생각도 못했다. 다만 그것은 한 가지 예감으로서 그리고 가능성으로서 마음속 아주 깊숙한 곳에 가정으로 겨우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다. 마귀가 있다고 상상할 때 그놈이 변장을 했건 혹은 공공연히 나타났건 간에 거리나 술집이나 시장터에 있다고 생각했지 우리 집에도 그놈이 잠적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내 누이들도 역시 그런 밝은 세계에 속하고 있었다. 가끔 생각한 일이지만 누이들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도 아버지나 어머니와 훨씬 더 가까웠고 훨씬 착했고 얌전했으며 결점도 그다지 없었다. 일일이 집어낸다면 결점도 있고 버릇이 나쁜 점도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표면적이라고 생각되었다. 어쨌든 내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되었다. 내 경우에는 악한 것과 접촉하면 그것이 아주 난처하고 딱하게 느껴지기가 일쑤였으나 사실은 그 어두운 세계가 훨씬 더 가깝게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누이들은 내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행여 그들이 다투기라도 한다면 의당 그 후에 양심에 비추어 언제나 자기가 나쁘다고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장본인처럼 느꼈다.
그런 누이들을 모욕한다는 것은 곧 내 양친을, 선한 계명과 같은 것을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게는 누이들보다도 오히려 방종스럽기 그지없는 거리의 녀석들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마음이 밝고 생각이 올바른 그런 좋은 날에는 누이들과 놀며 그들과 같이 착하고 얌전하게 굴고 또 얌전하고 품위 있는 빛에 잠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흡족한 일이긴 했었다. 천사라면 의당 그래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의 것이며 마치 크리스마스 행복과 같은 맑은 가락과 향기에 애워싸여 천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흡족하고도 희한한 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찾아오는 것은 얼마나 드문 일이었던가. 장난을 할 때 선하고 책 잡힐 일 없이 용서될 수 있는 장난을 치다가 나는 지나친 열성과 격한 태도에 사로잡혀 누이들을 몸서리치게 만들고 다투고 불행하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면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사납게 되기가 일쑤였고 무섭게 떠들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부당한 것임을 나는 마음속 깊이 타는 듯 느끼곤 했었다. 그러고 나면 뉘우침과 후회의 참담하고 우울한 시간이 닥쳐왔다. 그리고 용서를 비는 괴로운 순간이 오고 다음에는 다시 밝은 세계의 빛이 갈등을 모르는 고요하고 고마운 행복의 몇 시간 혹은 한순간이 찾아오곤 했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읍장과 살림 감독의 아들이 나하고 한 반에 있었는데 그들이 가끔 나를 찾아오곤 했었다. 거친 아이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선량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세계에 속한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보통 때 같으면 멸시했을 역시 국민학교 학생인 이웃 소년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의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내 이야기를 시작하련다. 어느 한가한 오후, 겨우 내 나이 10살을 넘었을 때였다. 나는 이웃에 사는 아이들과 어울려 빈둥빈둥 돌아다니며 함께 놀고 있었다. 그때 우리보다 더 큰 아이 하나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억세고 거친 그 아이는 양복점의 아들이었고 국민학교 학생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주정뱅이였고 그의 가족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자자했다. 이 프란스 크로머를 나는 잘 알고 있었고 또 나는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애가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자 불쾌해졌다. 그는 벌써 어른 같은 태도를 지녔고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버릇을 흉내내고 있었다. 그의 지휘하에 우리는 다리 옆으로 해서 강변으로 내려가 다리의 첫 번째 칸에 몸을 숨겼다. 궁룡형의, 여기서 궁룡형이란 무지개처럼 높고 길게 굽은 형상, 의 교각과 천천히 흐르고 있는 물 사이의 그 비좁은 강변은 온통 폐품의 파편들 혹은 고물과 녹슬은 철사줄 같은 것과 그 밖의 온갖 쓰레기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곳에는 가끔 쓸만한 물품도 발견되곤 했었다. 우리는 프란스 크로모가 시키는 대로 그 부근을 샅샅이 뒤졌고 우리가 발견해낸 고물을 그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거나 혹은 물속에다 내던져 버리거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납덩이나 혹은 노쇠나 주석제의 물건 따위가 그 속에 끼어 있지 않은지 주의하라고 명령을 했고 심지어는 낡아빠진 뿔로 만든 빗까지도 모조리 제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아이와 함께 있다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만일에 아버지가 알게 되면 그런 아이와 사귀는 것을 엄금하리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프란스 자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나를 취급해 주는 것이 나로서는 기뻤다. 그는 명랑하고 우리는 복종했다. 그와 함께 지내보기는 그것이 처음이었지만 마치 옛날부터 그랬던 사이처럼 여겨졌다. 이윽고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다. 프란스는 물에다 침을 뱉곤 했는데 그것이 마치 어른처럼 보였다.
그는 이빨 사이로 침을 내뱉아 원하는 곳을 마치곤 했다. 아이들은 여러 학생 아이들의 영웅적인 행위와 좋지 않은 행위를 오히려 자랑하며 위대한 일처럼 뽐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침묵이 눈에 띄게 되어 나는 크로머의 노여움을 살까봐 두려웠다. 내 두 명의 동무는 애당초부터 내게는 등을 돌리고 그에게 붙어버렸다. 나는 그들 사이에 끼면 이방인에 불과했고 내 옷차림이나 태도가 그 아이들이 볼 때는 도발적임을 느낄 수가 있었다. 라틴어 학교의 학생이었고 상류층의 자식인 나를 프란스가 좋아할 리 만무했다. 또 그것이 다른 두 아이들까지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나를 등지고 멀리하게 되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완전히 불안스러운 심정이 되어 나도 이야기를 해댔다. 터무니없는 도적대의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즉 모퉁이 물방앗간 곁에 있는 과수원에서 나는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어느 날 밤 한 자루의 사과를 훔쳤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훔친 사과는 흔한 종류의 사과가 아니었고 모두가 라이네트와 금빛 파르메네 따위의 가장 좋은 품종이었다고 나는 말했다. 순간적인 위험 지경을 모면해 보려고 이런 이야기를 꾸며냈던 것이다. 꾸며내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었다. 이야기가 곧 끝나버리면 혹시 난처한 입장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나는 갖은 재주를 다 부렸다. 즉 우리 중에 하나는 다른 애가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서 던지고 있는 동안에 줄곧 파수를 서야만 했다고 했다. 여기서 파수란 경계하여 지킴. 그리고 자루가 하도 무거워서 그것을 다시 풀어 절반은 내놓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까지도 반 시간 후에 와서 모조리 가져갔었노라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박수갈채가 나올 것을 기대했다. 마지막에는 몸이 화끈하게 달아올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 취해버렸다. 다른 두 애들은 방관적인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프란스 크로머는 반쯤 눈을 감은 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그게 사실이냐? 그래. 그래. 사실이고 진짜란 말이지? 그럼 사실이고 진짜고 말고.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나는 완강하게 단언을 했다. 너 맹세할 수 있니? 나는 매우 놀랐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럼 말해봐라. 하느님께 맹세코. 하느님께 맹세코. 나는 따라했다. 그럼 됐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가 곧 일어서서 귀로에 오른 것이 기뻤다. 여기서 귀로란 돌아가는 길. 우리가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 나는 망설이면서도 이젠 집으로 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어. 하고 그는 빙글빙글 웃었다. 우린 똑같은 길을 갈 테니까 말이야. 천천히 빈둥대면서 그는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감히 떨어져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는 사실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가 집 가까이 와서 우리 집 대문과 굵직한 노쇠 손잡이와 창문에 스며드는 햇살과 어머니 방의 문장을 보았을 때 비로소 나는 후유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오, 집으로 돌아왔구나. 오, 집으로 돌아오다니. 이 밝고 평화스런 집으로 돌아오다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뒤로 문을 닫으려 했을 때 프란스 크로머도 함께 문을 디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마당 쪽으로만 광선을 받는 차갑고 음산한 집안에서 그는 내 팔을 잡고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것이었다. 이봐, 그렇게 서둘 건 없어. 나는 질겁을 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손은 내 팔을 무쇠처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다.
만약 지금 큰 소리로 요란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면 틀림없이 나를 구원해 주려고 누구든 급히 달려나오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 짓을 그만두었다. 왜 그래? 어쩌자는 거지? 하고 나는 물었다. 별게 아니야. 그저 몇 마디만 더 물어봐야겠어. 다른 아이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래, 좋아. 무슨 이야기를 더 하라는 거지? 난 들어가야 해. 알겠니? 넌 알고 있을 테지? 모퉁이 물방앗간 옆에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말이야. 하고 프란스 크로모가 눈을 부릅뜨고 나지막 하나 위협적으로 말했다. 아니, 난 몰라. 방앗간 주인의 것이겠지. 프란스가 팔로 내 허리를 끼고 끌어당겼으므로 나는 그의 얼굴을 바로 눈앞에서 쳐다보아야만 했다. 그의 두 눈은 악의로 번들거렸다. 그는 흉측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얼굴은 잔인한 힘이 번져 있었다. 그래, 이 자식아. 그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가 말해주마. 난 사과를 도둑맞고 있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과일을 훔친 자식을 알려주면 그 사람에게 2마르크를 주겠다고 했단 말이다. 뭐라고? 하고 나는 소리쳤다. 그렇지만 넌 그걸 일러바치진 않겠지? 그에게 호소한들 조금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는 다른 세계에서 왔고 배반쯤은 아무런 죄악이 아니었다. 그것을 나는 정확하게 느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 우리와는 같을 수 없는 법이니까. 아무 말도 말라고? 크로머는 소리내어 웃었다. 이봐, 넌 내가 돈이라도 위조하는 놈이라 2마르크 은화쯤은 당장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난 가난뱅이란 말이야. 너처럼 돈 많은 아버지도 없고. 그래, 2마르크를 벌 수 있는데 그걸 그만두란 말이야? 아마 그 사람은 더 줄걸? 그리고 그는 나를 놓아주었다. 이제 우리 집의 현관은 평화와 안전의 냄새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다. 세상은 내 주위 사방에서 깨어져 나갔다. 저놈은 나를 고발할 것이다. 나는 도둑놈이다. 아버지 귀에도 들어갈 것이다. 아마 경찰까지도 찾아올지 모른다. 파국에 대한 공포감이 나를 위협했고 온갖 추악하고 위태로운 일들이 나를 향해 엄습하고 있었다. 내가 전혀 훔친 일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 밖의 일이었다. 나는 맹세까지 해보이지 않았던가 말이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절망적인 기분으로 호주머니 속을 샅샅이 뒤져보았다. 사과도 주머니 칼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불현듯 내 시계 생각이 났다. 그것은 낡은 시계였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것을 그냥 가지고 다녔다. 그 시계는 할머니한테서 전해 내려온 것이었다. 나는 재빨리 그것을 꺼냈다. 크로머, 이러지 말아줘. 그런 짓은 좋은 일이 아니지 않니? 너에게 내 시계를 줄게. 못하지만 이것밖에는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자, 여기 있다. 이걸 네가 가져도 좋아. 은으로 만든 거야. 고급 시계지. 단 하나 흠이 있긴 하지만 수선하면 되지. 그는 미소를 짓더니 그 큼직한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다. 나는 그 손을 쳐다보았다. 그 손이 내게 대해서 얼마나 깊은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평화스런 생활을 휘어잡고자 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은으로 된 거야. 하, 이따위 은, 이따위 낡아 빠진 시계가 뭐야? 그는 아주 멸시하듯 말했다. 네가 가서 수선해 가지려무나? 하지만 프란스, 나는 그가 혹시 달아나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줘. 이 시계를 받으라니까 그래. 이건 진짜 은으로 된 거야. 진짜야. 정말이야. 이것밖엔 가진 게 없어. 그는 경멸하듯 싸늘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내가 누구한테 갈는지 너도 아는 모양이군 그래.
경찰에다 알릴 수도 있어. 순경을 난 알고 있거든. 그는 돌아서 가려고 했다. 나는 재빨리 그의 옷소매를 잡고 늘어졌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가 그대로 가버리고 장차 다가올 온갖 일들을 견뎌내느니 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훨씬 좋을 것만 같았다. 프란스! 나는 흥분한 나머지 목쉰 소리로 애원했다.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라고. 그건 농담이었단 말이야. 농담이겠지. 하지만 너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될걸? 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어. 그는 찡그린 눈으로 나를 훑어보고는 다시 소리를 내어 웃었다.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난 이 마르크를 벌 수 있거든. 난 그것을 내버릴 수 있을 만큼 부자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넌 부자잖아? 너는 시계도 있어. 넌 단돈 2마르크만 내게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만사가 잘 되는 거야. 나는 그의 말뜻을 잘 이해했다. 그러나 2마르크가 어디서 나지? 나로서는 그게 10마르크, 100마르크, 1000마르크에 버금가는 돈이고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는 액수였다.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말이다. 어머니 방에 저금통이 하나 있기는 했다. 그 속에는 아저씨가 오셨을 때라든가 혹은 그와 비슷한 기회에 집어넣은 몇 개의 10페니짜리와 5페니짜리 동전이 들어있을 뿐이다. 그 밖에는 하나도 없다. 그때 내 나이로서는 용돈을 받을 시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 푼도 없는 걸. 나는 서러움에 찬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한 푼이라도 있어야 말이지. 하지만 다른 것이라면 뭐든지 줄게. 난 아메리카 인디언에 관한 책과 병장들과 컴퍼스도 한 게 있어. 그걸 줄게. 크로머는 뻔뻔스럽고 심술궂은 입을 실룩거리며 땅바닥에 침을 뱉었다. 웃기지 마. 그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그런 고물딱지는 너나 가지렴. 컴퍼스라고? 하! 더 이상 나를 화나게 만들지 말란 말이다. 알겠어? 돈을 내라니까 그래. 하지만 돈은 한 푼도 없어. 한 번도 돈을 타지 못했어. 내가 구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지? 그럼 내일 방과 후에 아래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 마르크를 내게 가져와야 해. 이젠 끝났어. 네가 돈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좋아. 그러나 내가 돈을 어디서 구하니? 제기를 내가 가진 돈이 없는데 말이야. 너희 집에는 돈이 많잖아.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자, 그럼 내일 학교가 파한 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일 안 가져왔다간 녀석은 나에게 무시무시한 말투로 쏘아붙이고 다시 한번 침을 뱉고는 그림자처럼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내 생활은 산산이 조각이 난 것이다. 달아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까 아니면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분명한 형체로 떠올랐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계단 맨 아래층에 몸을 웅크리고 주저앉아 불행한 생각에 쫓기고 있었다. 리나가 바구니를 들고 내려오다가 내가 그곳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안에 가서 제발 아무 말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한 후 들어갔다. 유리문 곁에 있는 옷걸이에는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우리 집이라는 생각과 따뜻함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게로 전해져 왔다. 마치 집을 뛰쳐나간 자식이 옛 고향의 집이나 방의 정경과 냄새를 대하듯 내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소연하듯이 그런 물건에 대하여 은혜를 느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만 속하는 밝은 세계의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죄의 멍에를 진 채 낯설은 물결 속에 깊숙이 빠져서 죄의 구렁텅이라는 모험의 군류 속에 휘말려 원수한테 협박을 받고 공포와 불안과 치욕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모자와 양산, 훌륭하고 오래된 모래와 돌로 된 현관 바닥, 그 벽에 걸린 커다란 초상화,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누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까지보다도 한결 사랑스럽고 포근하고 귀중하게 보였다. 이미 위안이 될 수가 없었고 안전한 내 소유물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힐책만 하는 것 같았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에 유쾌하고 고요한 기운을 나누어 가질 수 없었다. 나는 발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질 않았다. 우리 집안에 전혀 생소한 그림자를 이끌고 들어온 것이다. 내가 여태까지 아무리 많은 비밀과 근심 걱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도 오늘 내가 가지고 들어온 것에 비하면 그것들은 모두 사소한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 운명이 나를 쫓고 나를 향해 두 손을 뻗치고 있었다. 어머니도 그런 것들 앞에서는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었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다. 내 죄가 도둑질이건 또는 거짓말이건 간에 나는 하느님을 걸고 거짓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지금 그것은 매한 가지였다. 내 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가 악마한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왜 나는 함께 어울렸던 것일까? 왜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보다도 크로머에게 더 잘 복종을 했던 건가? 어쩌자고 나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꾸며냈는가? 어째서 죄악을 가지고 영웅적 행위나 되는 것처럼 자랑을 하고 뽐을 냈을까? 이젠 악마가 내 손을 움켜잡고 원수가 내 뒤를 쫓고 있는 것이다. 잠시 동안이지만 내일이 다가온다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걷는 길이 이젠 점점 더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끝내는 캄캄한 암흑의 세계로 통하고 있다는 무서운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저지른 죄과에는 또 다른 죄과가 뒤따르게 될 것이 틀림없고 누이들 곁에 가거나 양친에게 인사를 하는 것도 모두가 거짓이다. 나는 그들이 모르는 운명과 비밀을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느꼈다. 아버지의 모자를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나마 마음속에 신뢰와 희망의 불이 반짝이며 켜졌었다.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내게 내려질 심판과 벌책을 달게 받으리라. 그리고 아버지를 나의 구원자로 삼으리라. 그것은 내가 가끔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의 참회에 불과하리라. 침울하고 쓰라린 시간 혹은 용서를 비는 괴롭고도 후회 막급의 탄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말은 얼마나 흐뭇하게 마음을 적시는 것이냐. 얼마나 아름답게 마음을 감싸는 것이냐.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비밀의 멍에를 쓰고 있으며 나 혼자서 그리고 나 자신이 씹어 삼켜야만 하는 죄를 짊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아마 나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일 게다. 아마도 나는 이 시간부터는 영원히 악의 세계에 속하게 되고 악인들과 비밀을 나누며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과 똑같은 것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 나는 어른처럼 무슨 영웅이나 된 듯이 행세를 했다. 이제 나는 거기서부터 생긴 결과를 견디어내지 않을 수도 없다. 내가 들어가자 아버지께서는 구두가 젖은 것만 꾸중하셨다. 내게는 다행이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려주었기 때문에 보다 나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선 눈치를 채지 못했었다. 나는 남몰래 다른 일과 결부를 시켜서 아버지의 비난을 감수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때 이상하게도 새로운 감정이 내 마음속에 호련히 치솟았다. 그것은 저항의식이 넘치는 고약스럽고도 날카로운 감정이었다. 즉, 내가 아버지보다도 우월하다는 야릇한 감정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경멸하는 감정을 가졌다. 젖은 장화에 대한 잔소리는 하찮은 것으로 느껴졌다. 만일에 아버지가 그걸 아신다면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 자신이 마치 살인을 고백해야 할 마당에 가서 한 토막의 빵을 훔친 것만 신문을 받고 있는 범인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간악하고 절대적인 감정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강한 것이었고 굉장한 현혹이 있었으며 딴 생각보다도 훨씬 견고하게 나를 나의 비밀과 나의 죄에다 결박시켜 주었다. 어쩌면 크로모가 지금쯤은 벌써 경찰에 가서 나를 밀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들 어린아이로만 보고 있는데 반해 내 머리 위에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나의 모든 체험 중에서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깊숙이 남아있게 될 순간이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신성한 이미지에 금이 간 최초의 균열이었다. 그것은 내 유년 시절이 그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되기 이전에 벌써 시작한 행동의 지문처럼 기둥에 새겨진 최초의 칼자국이기도 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런 체험으로 우리 운명의 내면적이고도 본질적인 선함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칼자국과 균열은 다시 아문다. 그것은 치유되고 잊어버리게 되지만 그것은 유일한 내면의 방 속에 살아서 계속 유혈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새로운 감각을 느끼고 몸서리를 쳤다. 당장이라도 나는 그것을 사죄하고 싶어 아버지의 발에다 입을 맞추고 싶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사죄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어린애도 현자들과 같이 잘 알고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문제를 반성해보고 다음 날의 대책을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었다. 나는 저녁 내내 우리 집 거실의 그 변화된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벽시계와 책상, 성서와 거울, 책꽂이와 벽에 걸린 그림, 그런 것들이 마치 내게 이별이라도 고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으로 내 선량하고 행복한 생활이 과거지사가 되어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흡인력이 강한 새로운 뿌리를 가지고 내가 어둡고도 이질적인 외부 세계에 닻을 내리고 단단히 붙잡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이란 것을 맛보았다. 그 죽음은 너무나도 쓰디 썼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극심한 고통이며 무서운 변혁에 대한 불안이기 때문이다. 이윽고 자리에 눕게 되자 나는 기뻤다. 그 전에 마치 정죄의 불길처럼 저녁 기도가 나를 휘몰고 지나갔다. 게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우리는 불렀던 것이다. 아, 그러나 나는 함께 부르지 못했었다. 내게는 가락마다 쓰디 쓴 독약이었다.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실 때에도 나는 함께 기도를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하고 끝을 맺으셨을 때는 경련이 나를 이 가족이란 테두리에서 앗아가 버렸다. 신의 자비로움은 그들 모두와 함께 있었지만 이미 내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마음 속속들이 차가움에 지쳐서 나는 자리를 떴다. 잠시 잠자리에 들어 누워 있는 동안에도 따스한 기운과 안도감이 나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다시 한번 불안 속으로 휘말려서 서성댔고 지나간 사건의 주위를 돌며 헐떡였다. 어머니는 전과 마찬가지로 잘 자라고 하셨다. 어머니 발소리는 아직도 방 안에서 메아리치고 어머니가 든 촛불의 빛이 아직도 문틈으로 새어들고 있었다. 이제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어머니가 다시 한번 되돌아오실 게다. 어머니는 느낀 것이 있으실 게다. 그리고 내 입을 맞추시고 내게 다정하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투로 물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울 수가 있을 것이며 목구멍에 걸려있는 돌덩이가 녹아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머니에게 매달려서 그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구원이 오리라. 문틈이 곧 깜깜해진 다음에도 나는 얼마 동안 더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돼야만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그 문제로 되돌아갔고 내 원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놈을 역력하게 보았다.
그놈은 한쪽 눈을 찡그리고 입을 사납게 벌린 채 웃고 있었다. 내가 그를 쳐다보면서 헤어날 수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더욱 흉물스럽고 거대하게 부풀어 갔으며 그의 악의에 찬 눈은 악마처럼 번뜩였다. 내가 잠이 들 때까지 그놈은 나를 내리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로는 크로모와 그날에 있었던 사건은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양친과 누이들과 내가 보트를 타고 가는 꿈을 꾸었다. 휴일날의 평화와 광명만이 우리들을 애워싸고 있었다. 한밤중에 잠이 깼다. 나는 아직도 그 행복한 뒷맛을 느꼈고 햇빛 속에서 빛나는 누이들의 흰 여름옷을 보았다. 그러자 일시에 낙원에서 현실로 되돌아오고 잔혹한 눈을 가진 그 적과 다시 한번 마주쳤다. 아침에 어머니가 바삐 들어오셔서 벌써 늦었는데 왜 아직도 누워있느냐고 소리를 치셨을 때 내 안색이 좋을 리 없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프냐고 어머니가 물으시자 나는 구토증이 치밀었다. 그것으로 나는 이득을 보게 되었다. 병이 좀 나고 아침을 카민렌차를 마시면서 누워 있을 수가 있었고 옆방에서 어머니가 방을 치우는 소리와 현관에서 고기장수와 흥정을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나로서는 무척 즐거웠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 중은 어쩐지 황홀하고 감미롭기까지 했다. 빛이 장난치듯 방 안으로 흘러들고 있었지만 그것은 학교에서 초록색 차양을 내려서 가리고 있는 그 태양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조차도 무미건조했고 진실치 않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래,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지만 나는 지금까지 가끔 그랬었지만 그저 몸이 좀 불편할 따름이었으므로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다만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좋게는 해주었지만 11시에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크로모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니의 다정함도 위안이 되지 않았으며 귀찮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나는 곧 잠을 자는 척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이 없었다. 11시에는 반드시 약속 장소에 나가야만 된다. 그래서 나는 10시에 슬그머니 일어나서 다시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럴 때면 의뢰 다시 자리에 눕게 하든가 아니면 학교에 나가라고 분부하는 것이다. 나는 학교에 가겠다고 했다. 한 가지 계획을 나는 세워보았다. 돈을 안 가지고 크로모한테 갈 수는 없었다. 그러려면 그 조그마한 저금통을 손에 넣어야 했다. 그 속에 든 돈이 결코 충분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지만 상당한 액수는 되었다. 그리고 적지만 한 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며 적어도 크로모는 달래놓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맨발로 어머니의 방에 슬쩍 들어가서 책상 위에 놓인 내 저금통을 들고 나오니 내 기분은 몹시 언짢았다. 그러나 어제처럼 기분이 어둡지는 않았다. 심장이 뛰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래층계 참에서 살펴보고 그것이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기분은 좋아지질 않았다. 그것을 열기는 아주 쉬웠다. 가느다란 양철로 된 고리만 뜯어내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부숴야만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것으로 나는 처음 도둑질을 한 것이니 말이다. 그때까지는 설탕 조각이나 과일을 몰래 내먹은 일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내 돈이라 해도 지금 나는 훔칠 속셈이다. 나는 또 한 번 크로머의 세계로 한 걸음 다가섰고 자꾸만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느꼈던 것이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돈을 계산해 보았다. 속에서는 제법 가득히 들어있다는 것처럼 쩔렁댔는데 막상 손에 꺼내놓고 보니 형편없는 소액이었다. 65페니가 있었다. 나는 그 통을 아래층 복도에다 감춘 후 돈을 손에다 움켜쥐고 집을 나섰다. 이제까지 이 문을 지나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위층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벌써 도망을 쳤다. 아직도 시간이 많았다. 나는 변해버린 거리의 골목을 지나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구름 아래를,
나를 쳐다보는 앞선 사람들 곁을 지나서 빙 돌아갔다. 도중에 언젠가 학교 동무 하나가 가축시장에서 1달러짜리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다. 신이 기적을 베풀어 내게도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내게는 이미 기도를 드릴 권리조차도 없지 않은가. 그 저금통이 다시 온전하게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프란스 크로머는 멀리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게로 아주 천천히 다가왔기 때문에 나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내 가까이까지 오더니 명령하듯 따라오라는 눈짓을 하고 한 번도 돌아다보지 않은 채 슈트로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가 조그마한 돌다리를 건넜다. 그리고 마지막 집들 곁에 있는 신축 가옥 앞에서 우뚝 멈춰 섰다. 그곳은 일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담벼락에는 문도 창도 없었고 그저 알 몸뚱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크로머는 사방을 둘러본 후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벽 뒤로 가더니 나를 가까이 오라고 눈짓하고 손을 내밀었다. 갖고 왔지?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주머니에 움켜쥐고 있던 손을 꺼내서 그의 활짝 편 손에다 돈을 건네주었다. 그는 마지막 5페니짜리의 짤그랑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그것을 다 세었다. 65페니로군. 그는 노려보듯이 쳐다보았다. 나는 부끄럽게 말했다. 그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무 적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러나 그게 모두인걸. 이제 한 푼도 없어. 네가 좀 더 약은 줄 알았더니? 그는 나지막하게 힐난하듯 나를 꾸짖었다. 신사들 사이에는 지킬 걸 지켜야 되는 법이다. 난 너에게서 정당치 않은 것을 받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건 너도 알지? 자, 이따위 납덩이 돈은 도로 가져가란 말이다. 그 사람은 너도 알겠지만 돈을 깎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돈은 그 사람이 지불해 줄 테니까. 하지만 나는 더는 없는 걸 어떻게 하지? 이건 내가 저금했던 돈이야. 내 알 바 아니야. 하지만 너를 불리하게 만들고 싶진 않다. 넌 아직도 내게 1마르크 35페니 빚이 있다. 언제 그걸 갚을 수 있지? 크로머, 틀림없이 갚도록 할 테야. 지금은 모르지만 내일이나 모레면 더 생길 거야. 아버지한테는 말할 수 없다는 것쯤 너도 알 거 아니니. 그건 나와 관계없는 얘기야.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 돈을 점심때까지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가난하단 말이야. 넌 좋은 옷을 입고 점심때에는 나보다도 훨씬 맛있는 것을 먹을 게 아니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좀 더 기다려주지. 모레 오후에 휘파람을 불 테니 냉큼 가지고 와야 돼. 내 휘파람 알지? 그는 휘파람을 불어 보였다. 전에도 그것을 종종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 알고 있어. 내가 대답을 하자 그는 나와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가버렸다. 우리들 사이엔 거래가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무런 것도 없었던 것이다. 이날까지도 느닷없이 크로모의 휘파람을 듣는다면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종종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는 끊임없이 들리는 것 같았다. 어디나 할 것 없이 놀 때건 공부를 하고 있을 때건 나를 결박하고 이젠 내 운명이 되어버린 그놈의 휘파람이 쫓아오지 않을 때가 없었다. 때로 온화하고 맑은 가을날 오후 같은 때 나는 내가 몹시 좋아하는 우리 집의 조그마한 꽃밭에 나와 있는 일이 많았다. 그런 때면 이상한 충동으로 나는 지나간 시절, 아이들의 장난을 다시 하고 싶어지곤 한다. 나는 비교적 나보다도 어리고 착하고 순진하고 의젓한 아이 노릇을 했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어디선가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면 내 마음은 무섭게 흔들리면서 소스라쳐 놀라고 생각의 꼬투리는 산산이 흩어지고 공상을 하는 것도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나는 나가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고문하는 자를 따라서 고약하고 끔찍한 곳까지 끌려가 그에게 변명을 해야만 했고 돈에 대한 독촉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일은 아마 꼬박 몇 주일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그것이 수년, 아니 영원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끔 나는 5페니나 10페니짜리를 갖다 주었다. 그것은 리나가 장에 다니는 바구니를 조리대 위에 두거나 했을 때 훔쳐낸 돈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크로모한테 욕을 먹었고 경멸에 찬 비난을 들었다. 그를 속이고 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내 편이고 그를 속이고 그에게 훔침질을 한 것도 나였고 그를 불행하게 만든 것도 나라고 윽박질렀다. 내 일생에 그렇게 가슴을 조이는 고난을 겪어본 일은 드물었다. 한 번도 나는 그보다도 심한 절망과 크나큰 굴욕을 당해본 일이 없었다. 저금통에는 장난감 돈을 채워서 갖다 놓았다. 아무도 묻는 사람은 없었지만 언제 그 일이 탄로 나서 내게 벼락이 떨어지게 될지 몰랐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내게로 오실 때면 나는 크로머의 거친 휘파람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몸을 사리곤 했다. 번번이 돈을 안 가지고 그 악마한테 가곤 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야 했는데 나는 그 녀석을 대신해서 심부름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혹은 다른 어려운 일, 즉 10분 동안 한쪽 다리로만 토끼뛰임을 하게 하거나 길 가는 사람에게 쪽지를 매달거나 하는 따위의 장난을 내게 명령했다. 가끔 나는 꿈속에서까지도 그런 고통을 당했으며 가위에 눌려 땀을 흘리고 누워있곤 했다. 어느 땐지 저녁에 내가 이미 자리에 들었을 때 어머니가 초콜릿을 갖다 주셨다. 그것은 옛날부터의 습관이었다. 내가 밤에 얌전하게 지내면 잠이 들게 가끔 위안거리를 주곤 했던 것이다. 그때도 어머니는 옆에 서서 내게 초콜릿을 내미시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도 슬퍼 그저 머리만 설레설레 흔들었을 뿐이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다만 나는 이렇게 소리를 지를 도리밖에 없었다. 싫어, 싫어, 아무것도 먹기 싫다니까. 어머니는 초콜릿을 머리맡 책상에다 놓고 나가셨다. 후에 그 일에 대해서 어머니가 캐묻자 나는 벌써 다 잊어버린 척했다. 어느 날인가 어머니는 의사를 불러오셨다. 그는 나를 진찰해 보더니 아침에 냉수욕을 하도록 권했다. 그 시절의 내 상태는 일종의 정신착란이었을 것이다. 평화로 질서 잡힌 우리 집의 한복판에서 나는 유령같이 겁을 먹고 떨었으며 가책에 꽁꽁 묶여 살아나갔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한몫 끼지도 못했고 1시간이나마 자기를 잊고 지낸 일이 드물었다. 가끔 화를 내시고 캐묻는 아버지에게도 나는 내 마음을 도사리고 냉담하게 대했다.